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놓지 못해서 외로워집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상담심리학자로 일하며 수천 명의 중장년층을 만나왔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대부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놓지 못함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키려 애쓰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 생각을 놓지 못하는 65세 남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전 동료들의 소식을 찾아봅니다. 자식 걱정에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는 70대.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이들은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걸요.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 약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놓아야 비로소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 하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제가 만난 김 선생님은 68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셨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후배들이 올린 게시물에 일일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회사 일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게 속상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길 바라시나요? 그분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72세였습니다. 아들이 40대 중반인데도 매일 3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이 여사님은 자신이 미운 엄마가 된 것 같다며 우셨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분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세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유일한 삶의 목표였고 아들이 행복한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자 그분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매달렸고 더 걱정했고 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65세였는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하며 무리를 하셨습니다. 아침 운동도 2시간씩 하시고 무거운 짐도 혼자 들고 약 먹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분은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마라톤 선수로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하셨고 그게 그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며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셨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과거의 지위를, 이 여사님은 자식에 대한 통제를, 박 선생님은 젊음에 대한 환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들을 더 외롭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놓으면 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평안의 시작입니다. 내가 움켜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75세였고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의 옷을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방도 남편의 책상도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딸이 정리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빠가 돌아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그 물건들을 치우면 남편과의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혼자 식사를 할 때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며 과거에만 살며 추억 속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웃는 걸 멈췄어요? 그 질문이 그분을 깨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고 살았는지를요. 또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70세였고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아서 이것저것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숙제 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봉사활동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엔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하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병이 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엇이 두려워서 쉬지 못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쉬면 쓸모 없어질 것 같았다는 걸요. 일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았다는 걸요. 이분들의 이야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과거를 붙잡고 있었고 정 선생님은 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들의 현재를 빼앗아갔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잃고 일에 매여서 자신을 잃은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놓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지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면 넘치고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이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비우는 게 채우는 것일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가질수록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소유의 환상입니다. 내가 가진 직함, 내가 쌓은 경력, 내가 이룬 성취들, 이것들이 곧 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나 자신까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이 퇴직 후에도 회사를 놓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분을 짓눌렀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전에는 누구였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김철수였죠. 그럼 지금도 그냥 김철수면 안 되나요? 제 질문에 그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김철수가 아니라 김 부장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직함으로 살게 되었을까? 이 깨달음이 그분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통제의 욕망입니다. 자식을, 건강을, 심지어 세상까지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생각과 태도뿐이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운명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여사님이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 착각, 아들이 안전하려면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그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릴 때도 이렇게 걱정하셨나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치원 갈 때도, 초등학교 갈 때도, 중학교 갈 때도 매번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잘 자라셨죠? 네, 잘 자랐어요. 그럼 아드님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는 분이네요. 이 말에 그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니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놓는 순간 나는 사라질까? 이 불안이 우리를 붙잡게 만듭니다. 박 선생님이 늙음을 인정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젊음을 놓으면 나는 쓸모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 약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불안, 이런 감정들이 그분을 무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잃는 건 놓을 때가 아니라 집착할 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정체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았습니다.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집착하느냐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 때때로 내려놓고 쉬어가야 한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이 남편의 물건을 10년 동안 그대로 둔 것도 이런 짐이었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짐, 그 짐을 내려놓는 게 남편을 잊는 게 아니라는 걸 그분은 몰랐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 속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 선생님이 봉사활동에 매달린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일하는 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무서웠고 멈추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한 달을 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을요. 복지관에도 다른 선생님이 오셨고 도서관에도 다른 분이 책을 읽어주셨고 아이들도 잘 지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천명을 알고 60이 되면 귀가 순해지고 70이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저절로 흘러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70대에 이르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건 이제 집착을 놓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나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난 곳을 채우고 막히면 돌아가고 얼면 녹기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비우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의 삶을 침범할 때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분리에서 시작된다고요. 자식도 결국 타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여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줄이고 대신 자신의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 아들도 자기 삶을 편하게 살게 된 것 같다고요. 하루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내 아이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아이를 믿는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말하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이를 믿게 되고 정말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비우는 일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친구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적이라고요. 우리가 건강히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선생님은 계단에서 넘어진 후에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며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고 무거운 짐 대신 가벼운 장바구니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약해졌는데 마음은 더 편해진 겁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에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 수 있니? 무릎이 아프면 산책을 줄이고 기운이 없으면 집에서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걷는다고 했습니다. 몸과 협상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명령했다면 이제는 몸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능한 걸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체면을 신경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옭아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면은 더 무거워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한때 존경받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웠다는 걸요. 그래서 그분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임원 출신이 경로당이라니. 하지만 거기서 만난 할아버지들은 그분의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화투 잘 치는지,
노래 잘 부르는지만 궁금해했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냥 김씨 할아버지였고 그게 참 편했다고요.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3번이나 반복했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화투 칠 줄 아세요? 그분은 당황했습니다. 화투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골프나 회식만 했지 화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하자 할아버지들이 웃으며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웃고 있더랍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우선하기, 이게 3번째 지혜입니다. 4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누군가와의 이별, 스스로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만질 때마다 아픕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의미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분노를 안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그때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분은 한참을 울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그냥 나를 괴롭힐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습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거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 문장들을 반복하며 그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다고요. 과거가 바뀐 건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분과 함께한 치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더 났다고 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고,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의 삶에 없는데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분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에 적는 겁니다. 첫 편지는 욕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쓸수록 조금씩 변했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이해로, 이해가 용서로 변해갔습니다. 10번째 편지를 쓸 때쯤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나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으니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30년 동안 짊어진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용서. 이게 4번째 지혜입니다. 5번째는 역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어떤 직업인으로 그 역할들이 우리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퇴직하고, 자식 독립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최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5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지니 공허했다고요. 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교사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할과 나는 다릅니다.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5번째 지혜입니다. 6번째는 완벽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했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은 환상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완벽주의 때문에 평생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하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행복을 놓쳤다는 걸요. 이제는 좋은 만큼만 하신다고 합니다. 요리도 적당히, 청소도 적당히, 모든 게 적당히면 충분하다고요. 그러자 삶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7번째는 소유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많아집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어느 분은 집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다는 걸요.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쓸만한 건 기부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러자 집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8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친구가 저렇게 해주길, 세상이 공정하길. 하지만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할수록 관계가 상처받습니다. 어느 분은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게 된 거죠. 9번째는 후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를 망칠 뿐입니다.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후회 대신 교훈을 찾기로요. 실수에서 배우고 아픔에서 성장하고 후회를 지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과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미래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자고요. 그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놓고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요. 예전엔 손자를 봐도 회사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손자와 있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있게 되었다고요.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며 웃고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내 시간이구나. 회사는 내 과거였지만 이 순간은 내 현재라는 걸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랑 노는 사람이야. 손자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 하는 거네요. 그 말에 그분은 울컥했답니다. 그분은 이제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칩니다. 임원 출신의 권위가 아니라 바둑 잘 두는 김씨 할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고 가끔 막걸리 한잔하고 계절마다 단풍 구경 가고 이런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줄이고 도서관 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주니까 아들도 나를 다시 찾게 된 것 같다고요.
집착이 사라지니 사랑이 돌아온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아들이 어느 날 물었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책 읽어요. 친구들 만나요. 그분이 대답하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답니다. 엄마 멋있으시네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면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이제 그분은 책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닙니다. 강화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전주도 갔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가기로 했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 감동적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후 건강의 한계를 인정하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이 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고 무거운 짐 대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드는 게 창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 멋있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분은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을 봅니다. 골목길의 작은 꽃들, 담벼락의 그림들, 동네 고양이들,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으니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길가의 핀민들레를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멈춰서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네 풍경을 찍는데 그게 또 재미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 사진 잘 찍으신다며 칭찬해줬고 그게 또 기분 좋았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요. 최 여사님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날 딸과 함께 시작했답니다. 하나하나 손에 들고 추억을 떠올리며 필요한 건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아들에게 주고 남편의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남편의 옷들은 기부했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했는데 끝날 때쯤엔 웃고 있었답니다.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추억을 나눈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분도 놓고 그림도 걸고 손녀 사진도 붙였습니다. 집이 박물관에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웁니다.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정 선생님도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봉사활동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에서 2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자고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주는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더 의미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위를, 이 여사님은 통제를, 박 선생님은 젊음을, 최 여사님은 과거를, 정 선생님은 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손자와의 시간이, 이 여사님에게는 독립적인 삶이, 박 선생님에게는 평온이, 최 여사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정 선생님에게는 여유가 찾아온 겁니다. 혹시 당신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었나요? 무언가를 놓고 나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놓는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에 평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 텅 빈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운 마음에는 기쁨도 평온도 사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는 동안 행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 심리학자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지되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자가 말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음을 두려워하며 젊음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현재를 망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사랑하되 놓아주고 노력하되 받아들이고 기억하되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고 비움은 해탈의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70대를 넘어서며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비움의 기술입니다. 비운다는 건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요. 70대를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집착과 후회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평온과 감사로 채울 건가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장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편안하게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했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고요. 후회 없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았지만 충분했다고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만족했다고요.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지만 괜찮다고요. 그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와 평화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또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놓는 거였다고요. 젊었을 때는 잡는 법만 배웠는데 늙어서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놓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육체를 힘들게 한다고요. 우리가 나이 들며 겪는 고통과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움을 배우고 노움을 배우고 수용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나를 세상에 맞춰 변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진짜 성숙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70세를 종심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고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체면을 위해, 의무를 위해, 기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을 살며 이미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성장했고,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70대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통제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쥔 것보다 놓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눴느냐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기억됩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당신의 삶은 깊어집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놓아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든 타인의 시선이든 과거의 상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호흡이 어떻게 편해지는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90세까지 사셨는데 임종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고요. 집착은 고통이고 비움은 자유다.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우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이다. 그냥 놓으면 된다. 비움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비우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짜 비움은 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경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지금 이 순간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지.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많은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얼굴들, 그분들이 흘린 눈물, 그분들이 보여준 용기, 그분들이 찾아낸 평온,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놓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이론으로 들렸던 말들이 두 번째 들을 때는 위로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을 때는 행동의 지침이 될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온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놓아주세요.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당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받다 마땅한 삶입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당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듣고 나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잘 살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식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걸까? 왜 내가 더 많이 베풀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헌신하셨죠.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며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사업자금 대주고 둘째 딸 집 장만 도와주고 막내 아들 빚 갚아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오라고 하지 않으셨죠. 자식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서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돈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자신이 베푸는 것을 멈췄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더 이상 베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식들이 효도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려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엄하게 대했고 때로는 매도 들었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랑말랑해집니다. 자식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자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무섭습니다. 외로워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관심도 주고 사랑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베풀면 진짜 베풀미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이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도 날 챙겨야 한다는 거래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시고 퇴직금도 꽤 받으셨어요. 연금도 나오고 저축한 돈도 있어서 노후는 걱정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하셨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2달 후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랍니다.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갚을게요. 할아버지는 또 고민하셨습니다. 3천만 원은 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딸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또 주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로 빚을 좀 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독촉을 하는데 2,5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써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채업자한테 시달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는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돈을 갚으러 온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거절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더 줄 돈이 없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자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섭섭해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화를 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형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왜 안 줘요? 불공평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일들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베풀매 대가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기대. 이게 독이 됩니다. 진짜 베풀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런 베풀물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았고 시간도 많았죠. 그래서 베풀고 나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베풀기만 하면 자신은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런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관계를 망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베풀지 마세요. 적어도 무리해서 베풀지는 마세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너그럽고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른의 도리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남한테 퍼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누가 여러분을 돌봐줄까요?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품과 사랑과 집착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든 해주고 싶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보다 내 안정이 우선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0대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좀 생겼어요.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힘들겠구나. 하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믿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정말 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말해라. 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집착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당장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하지만 앞으로는 큰일은 나한테 먼저 상의해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언뜻 보면 집착하는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줍니다. 힘들어도 참고 지켜봅니다. 그래야 아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부모는 아들의 성장보다 자신의 불안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가 불안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의 인생에 계속 간섭할 권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놓아주는 겁니다. 집착은 붙잡는 겁니다. 노년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물론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요. 자식들이 나를 찾아야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니까요.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여전히 가장이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이게 다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관계를 망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명절에 오라고 해도 핑계대고 안 오고, 전화해도 대충 받고 끊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잘 안 따르고.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이렇게 대하나. 아들한테도 하소연했습니다. 내 마누라 좀 잘 타일러라.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면 되겠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뒷담화한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거리를 두자. 억지로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지. 그 후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습니다. 손자들 학원비 대주던 것도 끊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연락이 없고 할머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넉 달쯤 지나자 며느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참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 그것도 걱정됐다는 말과 함께 주말에 며느리와 손자들이 왔습니다.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더 친절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어머님이 부담스러웠어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제 육아 방식에도 뭐라고 하시고 돈도 자꾸 주시니까 빚진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어머님이 저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간섭하고 너무 많이 베풀었다는 걸. 그게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다는 걸. 놓아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다가온 겁니다. 이것이 집착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내 곁에 머물다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유욕이 생깁니다. 소유욕은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 곁에 있습니까? 어릴 때 잠깐입니다. 20살이 되면 독립합니다.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부모는 그저 가끔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과정을 응원하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자식을 붙잡으려 합니다. 돈으로 붙잡습니다. 집으로 붙잡습니다. 손자로 붙잡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를 만나는 게 의무가 됩니다.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돈도 안 주고 간섭도 안 하고 명절에 오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인생 열심히 삽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닙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부모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당신 인생을 즐기시네. 좋으시다. 나도 가끔 찾아뵙고 싶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많이 줄수록 자식이 고마워할 거라고, 많이 해줄수록 효도를 받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헤도닉 적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도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기쁘지만 계속되면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처음에 손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고맙다고 말하지만 예전만큼의 감동은 없습니다. 10만 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손자는 더 이상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당연히 받는 용돈이 됐으니까요. 어느 달 할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을 못 줬습니다. 손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섭섭해했습니다. 심지어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용돈은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계속 받다 보면 그게 권리가 됩니다. 못 받으면 빼앗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자식들을 망치는 겁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한테 손 벌리면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부모가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갑자기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부모한테 의존하며 살았으니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부모님은 더 많이 남겨주지 않았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오히려 원망을 듣다니.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적당히 주세요. 자식이 정말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것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주세요.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줄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그것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세요. 갚으라고 재촉하지는 말되 분명하게 빌려준 거라고 선을 그으세요. 자식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줄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되 여러분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도와주세요. 자식이 빚을 졌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거절하세요. 계속 도와주면 자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빚을 내도 부모가 갚아준다는 걸 학습합니다. 그러면 평생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4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한테 의존합니다. 이게 자식을 위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해 보이는 법입니다. 아플 때 약을 먹이는 것처럼 쓰지만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자식들 돌보지도 말고 베풀지도 말고 그럼 난 뭘 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란 말인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퇴근하면 집안일하고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잠들고 다음날 또 똑같이 반복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밀린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찾아뵙고 친척 모임 가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1년 365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70입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직장도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겁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 자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불안하고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하고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무를 만듭니다. 자식 돌봐주고 손잡아주고 경로당 일 맡고 동네 일에 나서고 또다시 바쁘게 삽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얻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노년은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혼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했으니까요. 아이도 안 낳아도 됩니다. 이미 키웠으니까요. 직장도 안 나가도 됩니다. 이미 은퇴했으니까요. 돈도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로운 시기가 또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림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제 배우세요. 악기 연주하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여행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제 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에 시작해도 10년은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웬만한 취미는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를 만드세요. 노년에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 인생이 있지만 친구는 나와 비슷한 처지니까요. 함께 나이 들어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서너만 있으면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매주 만나서 차 마시고 산책하고 수다 떨고 이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매일 운동하세요. 산책이든 체조든 수영이든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도 잘 챙겨 먹으세요. 귀찮다고 대충 먹지 마세요. 소식하되 영양가 있게 먹으세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건강만 유지하면 80까지, 90까지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즐기세요. 넷째, 봉사를 하세요. 이건 베품과는 다릅니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자식한테 베푸는 건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한테 봉사하는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세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세요. 병원에서 안내를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다섯째,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강의를 들으세요. 인터넷을 배우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재미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데 완전히 손을 떼는 게 맞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나? 물론 아닙니다. 완전히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건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 병원 가고 진료보고 약 받아오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도와줄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재혼 상대를 소개하면서 부모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인생이니까 자식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간섭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꾸 넘어갑니다. 자식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간섭합니다. 자식들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4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나는 자식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듣나? 내가 경험이 많은데 왜 내 말을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부모의 경험은 부모 세대의 것입니다. 지금 세대와는 다릅니다. 부모가 옳았던 방법이 지금도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설령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도 지켜봐 주세요. 실패하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식은 성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자식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서는 건 간섭입니다. 요청을 받고 도와주는 건 사랑입니다. 이 차이를 명심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친척,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관계들이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에 가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만나도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별로 좋지도 않은 관계에 쓰시겠습니까? 대신 정말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5명이 낫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놀랍니다. 그냥 모임에 조금씩 덜 나가세요. 연락을 조금씩 덜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상대방도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이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그러니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해도 되는 자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자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안 가도 되는 자유.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싫어도 참아야 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은 비우는 시기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지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재산도 조금씩 덜어냅니다. 심지어 관계도 정리합니다. 이게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쌓아야 했습니다. 돈도 모으고 명예도 쌓고 인맥도 만들고 경력도 쌓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많이 가진 게 오히려 부담입니다.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큰 집에 살면 청소할 곳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관리가 복잡합니다.
인맥이 넓으면 챙겨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적당한 돈으로 검소하게 살고 소수의 진짜 친구들과 깊게 교류하는 것.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비움의 첫 단계는 물질을 비우는 겁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릇, 20년 전에 받은 선물. 왜 가지고 계십니까? 언젠가 쓸까봐? 아깝단 생각에? 버리면 돈 아까워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이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만 차지합니다. 청소할 때 방해됩니다.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니,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아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놓아주는 겁니다. 기부하세요. 나눔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비우는 겁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기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 친구들이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기대, 사회가 노인을 존중해 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가 있으면 현실과 부딪힙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친구들은 하나씩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연락이 끊깁니다. 사회는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우대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고맙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반갑지만 안 해도 이해합니다. 사회가 존중해주면 감사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도 고맙습니다. 친구가 1년에 몇 번만 만나자고 해도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비우는 겁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나?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저 할머니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나?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아니,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인생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네 번째는 집착을 비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고 안 쓰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아끼는 거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건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물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적당히 조심하되 너무 예민하게 굴지는 마세요. 가끔은 먹고 싶은 건 먹으세요. 가끔은 무리해도 됩니다. 즐기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미래를 계획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언제 아플까? 언제 죽을까? 자식들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뭐 합니까? 오늘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비워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역설적이죠? 비우는데 풍요로워진다니.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집을 비우니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기대를 비우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비교를 비우니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해 보입니다. 집착을 비우니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놓아버림이 곧 얻음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년에는 무리하게 베풀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는 베풀면 독이 됩니다. 자식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만 적절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착하지 마세요. 둘째,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할 차례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비우세요. 물질도 비우고, 기대도 비우고, 비교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세요.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자식한테 전화하려던 거 참아보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오늘 하고 싶었던 거 하나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도화지 한 장 사세요. 여행 가고 싶었다면 가이드북 한 권 사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집안 물건 하나 정리해 보세요. 안 입는 옷 한 벌 버리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오늘 작은 변화가 한 달 후에는 큰 변화가 됩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놓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님이 당신 인생을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는 하루, 집착하지 않는 하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들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도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우면서도 망치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